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여부와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선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현재 법안의 우려를 나타냈고 정청래 대표는 외부 로펌의 자문을 의뢰해서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를 열어서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혼용무도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KBS 시사제작국 이승종 기자와 함께 대책이 나온 이후 부동산 시장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위헌 소지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의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총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한 것이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물론 이제 비공개 의총이긴 하지만 보통 이럴 경우에 의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약간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파악이 된 것 같던데, 자, 어쨌든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위헌 소지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종민 최고위원님. 네. 그러니까 그러고 정청래 대표도 또 강하게 여러 번 얘기를 하다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중 모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수정할 건 대폭 수정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공감대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을 봐도 그렇고, 지금 어떤 1심 재판부인 조기현 재판부나 조희대 사법부 체제 하에서 과연 이 어떤 내란 단죄라고 하는 것이,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 측에서 계속 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주장에 끌려다닌다라든지, 아니면 시간 끌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뭐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을 넘겨서 1심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재판부가 과연 본연의 역할을, 사법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뭐 당과 정부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이유가 결국 사법부가 이 내란 청산에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재판부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안의 어떤 위헌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는다면 내란 재판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당도 화답을 해서 대폭 수정을 하겠다, 이른바 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혹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거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위헌이다, 이 재판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입니다. 이게 대통령실 얘기라는 게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제 이런저런 뭐 안보실장도 얘기하고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위헌 소지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걸 갖고 야당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음을 고백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위헌 소지를 없앤다도 아니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뭐지? 여하튼 그건 얘기하다가 그냥 나온 워딩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대통령실의 스탠스는 어떤 걸로 보시는지. 결국은 좀 여당도 막 강경하게 밀어붙인 여당도 이거 그냥 강경하게 그냥 밀어붙일 만한 건 아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좀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지금 현재 범 여권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제 네. 민주당에서 오늘 이제 의총에서 한 20명 정도 된다고는 이제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이 몇몇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론을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강경론을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너무 좀 지지부진하게 한다. 빨리 좀 처리해라 요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나 이런 것들이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이제 진행이 됐다가 뭐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같은 것들 올라와서 재판이 중단이 되고 그 기간 동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끝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심지어 이제 이게 위헌 결정까지 나게 되면은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법안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그래도 일단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이제 온건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한 템포 좀 쉬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네. 이게 이제 여하튼 뭐 근본적인 문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자체를 하게 되면 어차피 위헌 소지는 피할 수 없는 건지 지금 정부 여당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약간의 어떤 보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어떻게 뭐 시행을 하면서 위헌 소지도 피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 같아요. 관건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나 위헌 소지가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이 이야기 한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위헌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헌 요소가 최소화되면 안 되는 거죠. 위헌 요소가 아예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헌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헌법재판소 차원에서도 제동을 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법원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에는 분명히 군사재판과 관련된 군사법원만이 유일한 특수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특별재판부 자체도 있지만 이 행정부의 사법부 개입 아니겠습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이 법무부 장관 행정부의 요인 아니겠습니까?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부의 구성원인데 행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 인사에 개입한다. 이거는 우리 헌법상 나와 있는 권력 분립의 원칙,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전면으로 훼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최소화된다? 이 말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 위헌 요소를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개헌을 해서까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면 저는 국민적인 비판 그리고 국민적인 공분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요게 하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개헌 말씀은 101조 1항 뭐 그런 부분을 네. 얘기하는 건데 그 사법부든 법관으로 구성된 뭐 이걸로 한다 뭐 이렇게 법원으로 한다. 이 부분을 사실 개헌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법관 외 추천할 때 외부 인사들도 추천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선례를 지금 하려 그러는 건지. 근데 이거는 그 어쨌든 대법원 구성하는 것도 그 사법부를 구성하는 건데 그 선례를 어떤 여당 패널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일단 조국혁신당에서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신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판부 구성의 이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또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네네. 되어 있는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민주당 안을 보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법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이제 법관이 아니니까는 이게 위헌이다 해가지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그럼 주체를 바꿔서 뭐 예. 전국 법관 대표회의나 뭐 이런 데다 이제 좀 추천을 받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특정 사건, 그 특정 인물에 대한 재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없던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명분을 쌓는다고 해도 그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위헌 소지를 따질 때 이거는 어떤 특정 바깥의 외부의 영향이 개입해서라도 어떤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그 여지가 있구나 하면은 사실 그렇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박성민 최고위원께 드리면. 근데 뭐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예.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절차적인 단계들이 중요하겠죠. 뭐 네.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있는 것도 이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거의 구성뿐만 아니라 결국 이 추천위가 꾸려진다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법관을 추천하는 제도인 것이고 임명 권한 자체는 이제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위에서 꾸려진 인사들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그중에 인선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헌법 101조 제1항에 규정되고 있는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거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뭐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를 시켜가지고 내란과 관련돼서 재판을 진행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에서 재판을 운영하고 있는 이 판사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 전담한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절차적인 정교함만 좀 갖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대폭 수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어떤 내용으로 수정이 되는지 그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의총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기사를 좀 자세한 기사를 뽑아왔는데 보니까 지도부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 거쳐서 예를 들어서 뭐 로펌 자문 결과 받고 오늘 전국 법관의 결과 또 뭐 검토하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내용도 참고하고 해서 오는 21일이나 22일쯤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여하튼 일단 기한은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을 받아볼 수 있고 그것을 법조계 전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봐야 될 텐데 신주호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예상하는 이 일정의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킨다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그 이슈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헌법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법부 차원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 그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국회 안에서 약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결국에 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근데 그러한 왜 그렇게까지 문제를 확전시키느냐. 결국에 민주당이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정략적인 목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을 삼겠다.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아주 악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이 문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동수 대표님. 일정 관련해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부터 20일까지 이제 해외 순방을 떠나세요. 그래서 네. 이때는 이제 사실상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고 그래서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하루에 하나씩 법안 뭐 처리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 그 의총에서 이후에 이제 나온 그 멘트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꼼수의 문이 열려 있다면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 이 발언이 좀 약간 여지를 남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강행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법안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이 출구 전략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심지어는 듭니다. 지금 이동수 대표 말씀하신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설득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거를 당원들이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걸 추진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추진하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선 뭐 양보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께는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직위원 재판부가 뭐 느리게 하고 뭐 저쪽 변호인들 위주로 하냐 이런 얘기들 이제 여권에서 많이 하는데 법안이 만약에 그 논란 속에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게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있고 막 해가지고 그게 더 늦어지고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내란 외환 재판은 계속된다 뭐 이런 근데 그것이 더 위헌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막 얽히고 설켜 있는데
자, 아무리 그래도 1심 재판, 직위원 1심 재판이 1월 아무리 늦어도 2월에는 나올 걸로 보는데 이거를 하면 훨씬 더 늦어질 텐데 이거 너무 앞뒤 안 맞는 거 아니냐. 결국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랄까 의심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지금 1심 결과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1심의 판결이 늦어진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분명히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추가 기일까지 잡아가면서 1심은 판결이 늦어졌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모습과 그것이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진행했던 이진관 판사의 태도와 이 지기현 판사의 태도가 매우 대조적으로 비교가 된다라는 점도 많이 지적이 됐었던 겁니다. 뭐 초반부터 특혜 의혹도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재판부에 대한 불신은 필요하다라고 뭐 당연히 저는 필연적인 거라고 보이고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든지 재판을 무효화시키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우려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의총에서 이 법안에 대한 대폭 수정과 그 외에도 이 법안의 처리 시기가 사실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리 시기를 다음 의총 때 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내용에 여전히 이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정교함을 갖추기 위한 수정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 내용의 수정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1심 나오고 그 뒤에 추진할 수도 있겠죠. 애초에 네.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초기부터 지금 검토됐던 안이 1심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2심부터 적용을 하는 쪽으로 당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본래 2심부터 한다 그랬다가 1심도 된다 그랬다가 지금 또 재검토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전 최근에 이 모습들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명절 때 고속도로 타고 이제 귀향 가다가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아 이거 너무 여긴 막히니까는 국도 가자 국도 좀 뚫려 있대 해서 갔더니 그쪽에서 막 별의별 사고 다 나가지고 결국에는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게 더 빨랐던 경우들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지금 지기현 재판부 차라리 그냥 좀 기다렸으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으면 그냥 1월쯤이라도 얼추 윤곽이 나왔을 텐데 오히려 이제 이거 추진하려다 더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근데 들었습니다. 그게 뭐 그런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재판부 구성에 어쨌든 영향을 끼쳐서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신조어? 네, 그러니까 민주당 구성원들께서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에 맞게 헌법에 맞게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러면은 저는 그런 의식이 좀 덜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 뭐냐면 내란 청산이 아직 안 됐다. 내란 재판이 지지부진하다. 내란 청산을 빨리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막아야 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법무부 장관, 결국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될 텐데 이 민주당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인이 게다가 친명 인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에서 판사 추천하는 것도 본인들끼리 짬짬이로 해가지고 결국에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결론을 내줄 만한 판사를 그 재판부에 들이미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좀 팽배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내란 재판이 지연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지연되면 안 됩니까?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혐의입니다. 이 내란 혐의는 지금까지도 별로 없었고 앞으로도 쉽사리 나오기가 힘든 혐의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보기에 이것이 향후 100년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내란 재판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칙, 하나의 판례로서 남을 텐데 그 하나의 역사적으로 남는 판례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빠른 결론을 내야 된다. 이래버리면 졸속 결론이라는 국민적인 생각밖에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재판을 빨리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보십시오. 1심이 나는 데만 몇 년 걸렸고요. 1심에서 2심 넘어가는데도 5달 만에 났습니다. 그 선거법 판결에 있는 그 원칙 중에 하나인 633 원칙을 전면으로 거스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을 질질 끌고 지연시켰던 민주당이 이 혐의에 대해서 빨리 재판을 진행해라. 이 내란 재판은 게다가
몇 달 안에 결론을 내라 이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계속 빨리 재판 결과를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한 내로남불이죠. 자, 조국 혁신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범여권이 공동 발의하자.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공동 발의하자.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가 담긴 발언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시비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국회 차원에서 나오게 될 문제일 텐데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라도 국회가 어느 정도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리를 하자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똑같은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좋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 빌미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이제 꼼꼼히 처리하고 법안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얘기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약간 수정할 뜻을 밝히긴 했지만 지금까지 강경 드라이브하던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의 차별화 그런 측면도 엿보입니까? 뭐 그것도 있고요. 저는 그냥 암묵적인 협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조국 혁신당에 법조인 출신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갑자기 이거 위헌 소지 있어서 우리 못할 것 같아요. 이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조국 혁신당이 출구를 좀 열어주고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줄 테니까 일로 가자라고 지금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제시한 거다. 가능성을 제시했다기보다요. 네. 민주당에게 좀 이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명분을 저는 그게 더 준다.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 숨통을 좀 튀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뭐 그렇 예, 박성민 최고위원님. 면도 뭐 모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판단까지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혁신당 차원에서는 어떤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안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관철되고 반영되는 거는 어떤 정당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결국 이 내란 재판이 잘 마무리되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뜻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동 발의라고 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겠죠. 네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신주호 부대변님,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부장판사는 사퇴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해야 할 이유가 뭐죠? 이현주 최고위원이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당사자 그 주요 요체가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법원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략적인 행태를 보였는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승찬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지도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자회동서를 유포했고요. 마찬가지로 서영교 의원도 법사위 그 회의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법부의 신뢰의 생채기를 내는 것은 사법부 본인들이 저지른 일 때문이 아니라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런데 그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이제 사법부를 못 믿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실지 아니면 사법부마저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마저 저렇게 공격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할지는 저는 민주당이 아주 주의 깊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어떤 뭐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사법부는 믿을 수 없다. 지기현 부장판사 구속 취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여하튼 파기환송, 뭐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래서 새 정부 출범한 지도 이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조희대 사법부는 못 믿겠으니까 이건 뭐 어쨌든 다른 방식의 우리가 이게 어떤 무리가 있더라도 계속 가야 된다. 이게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건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올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그 재판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었던 점에 대해서 그 법원행정처에서 나와서 계속 해명을 했지만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뭐 그 법원 그 재판부에
판사들에게 기록이 언제 인계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바뀌었고 네. 판사들이 언제부터 기록을 받는지에 대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었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종이 기록을 받는지도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재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것도 팩트고 그 재판을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할 만큼 충실한 검토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재판부가 대답을 못한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실하게 해명을 했고 설명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만 계속 반발을 하는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지기현 재판부 역시도 내란 재판이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1심도 안 끝난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사법부가 계속해서 늦장을 부리면서 재판을 진행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비판이 있고 나서야 12월 중으로 이것을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뒤늦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은 이 윤 전 대통령의 그 구속기한 만료가 1월 중순으로 알려져 있는데 1월 18일로 그거보다 지금 늦게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 놓고 어떤 재판부를 무조건적으로 믿어달라, 사법부를 신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법부도 너무 자정작용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 주신 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당연히 갈릴 수 있고 위헌 뭐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사법부도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 이제 공격 포인트가 있다. 뭐 그 할 때 그렇게 그 국민의 선택을 침해한 게 아니냐. 그 대선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고 반대편에서는 또 그나마 한 달의 여지를 두고 해가지고 만약에 최악의 그거는 피하는 상태에서 저번 대선 때 있었던 거를 요번 대선 전에는 하려고 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저런 뭐 시각이 상대방이 이제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 너희는 그때 잘못했었지 그러니까 너희 믿을 수 없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라든지 이른바 내란 재판 그리고 향후에 제법 먼 미래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런 것들을 감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법조계 일각이나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가만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도 이 사법부가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모습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 같은 경우에 이례적으로 빨리 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오버페이스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민적인 비판이 사법부를 향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민주당이 이제 좀 이 오버페이스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뭐 대법관을 지원을 하고 재판부를 새로 설치하고 또 최근에 이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계속 기각되니까는 내란 영장 전담 판사도 따로 두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이 사법과 관련해서 이제 강하게 몰아칠 때 오히려 국민적인 비판이 이제 사법부보다는 민주당을 향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자중해라 이러는 건데 네. 민주당 특히 이제 지도부가 그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짧게 시간 뭐 교통 정보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짧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고 있는 법 중에 필리버스터 제적위원 의사정족수인 제적위원 5분의 1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필리버스터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자, 이동수 대표께 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이게 자꾸 민생 현안이 있는데 이렇게 늘어뜨린다 하는데 보통 이제 하루 정도 늘어지는 건데 야당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데 이것도 못하게 하냐 이런 항변이 있어요. 네, 일단 이거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게 필리버스터 할 때 의원들 다 나가 있고 하는 사람만 앉아 있지 않느냐. 이거 너무 이제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해서 최소한 필리버스터 할 때 60명은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소수 정당, 그러니까 소수파의 권익을 좀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60명은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비단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다른 소수 정당들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다 보니까는 전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엔 진짜 만약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됐을 때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 이 부분 어떻게 마지막 여지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뭐 예. 아무래도 지금껏 필리버스터를 이제 국민의힘이 활용했던 방식이
뭐 민생 법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쟁점 법안에까지도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몇 차례 예고를 했고 실제로 뭐 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쓴 거잖아요. 어떤 말씀하신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게끔 그 필리버스터를 활용한 게 아니라 결국에 사실 여야가 이견이 없고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 법안에까지도 필리버스터를 들이대면서 법안 처리 시한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고 뭐 민생보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결과들을 좀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짤막하게. 필리버스터를 가장 제일 잘 활용했던 게 정청래 대표입니다. 지난 2016년에 테러방지법 관련한 필리버스터에서 본인이 뭐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언론에 제일 많이 났던 게 민주당이고 정청래 대표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무력화하겠다. 이것은 야당의 입을 틀어막겠다라는 아주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고요. 이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국회법 개정안이 있어서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었고 민주당은 100석도 안 되는 소수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개정된 국회법을 이번에 여당 마음대로 개정하겠다. 이거는 최소한의 협치도 하지 않겠다라는 저는 선포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큰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월요일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권을 지나기 무난하겠고요. 서울 시구간의 정체가 살펴지는 정도입니다. 양재와 한남 나들목 사이 양방향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뒤챕니다. 매성 휴게소에서 8탄 분기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이고요. 마도 분기점에서 성산포도 휴게소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인데요. 작업 여파가 더해졌습니다. 상계교 부근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군자교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50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제 뒷 배경 현수막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지 누나 우리 일자리도 챙겨줘요. 대한민국 청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뭐 취임 뭐 6개월 거기 기자간담회였죠. 거기 이제 수석들 뭐 실장들 나와가지고 쭉 얘기를 했는데 자체 감찰한 결과 청탁 전달은 없었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네 분을 고발을 했어요. 문진석, 김남국, 그다음에 강훈식, 김현지 이렇게 네 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먼저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여쭤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비서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고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한테 전달할 게 이 정도만 했어도 저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현지 누나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은 분명히 인사와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분한테조차까지 인사청탁이 들어갈 정도라면 지금 대통령실 내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는 그 문자 자체가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청탁이 오간 자리 자체가 민간 부문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민간 부문의 자리에서조차도 이런 식의 청탁이 오고 가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머리가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면
공공 부문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청탁이 오고 갔겠느냐, 얼마나 더 큰 인사 청탁이 오고 갔을지 가늠할 수조차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끊고 앞으로 대통령실이 정말 인사 청탁이 없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싶다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제일 먼저 해임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진석 의원이 그냥 당직에서 물러나거나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실상 해임당한 것으로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그 몸통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남아있는 한 저는 이런 식의 인사청탁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2의 김남국, 제3의 김남국, 제100의 김남국까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면 대통령실이 하는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믿지 못하실 겁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요 문자 하나인데 여튼 이게 그 신조 부대변인 이건 빼박이다, 이건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감찰을 했을 때에도 어떤 이런 청탁이 전달된 바도 없고 심지어 그걸 이행한 바도 없다라는 점이 드러났고 김현지 실장이 심지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제 언론에다 대고 나는 유탄 맞은 거다라고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누나 동생 하는 사이도 아니다라고까지 밝혔는데,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청탁을 이제 부적절하게 인사 청탁을 받고 그것을 이해한 게 드러났다면 문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문진석 의원과 거기에 부적절하게 화답한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전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던 김현지 실장은 갑자기 소환된 거거든요.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이행한 적도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언급됐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본인들 세계관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옳다커니 잘 걸렸다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울 만한 김현지 실장에게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수사해야 된다, 해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한 정치 공세다라고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요 문자가 딱 됐으면 진짠가 긴가민가 할 때, 예를 들어서 강선우 통화권, 그다음에 이화영 변호사,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도 아니고 이화영 변호인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 나온 얘기들이 어느 정도 팩트로 확인된 것들. 그래서 정말 컨트롤 타워인가 하고 있는 와중에 7인회 핵심 멤버인 문진석, 김남국 이런 분들의 거기서 김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현지 누나한테, 훈식이 형 현지 누나한테 뭐 추천할게요 했더니 문진석 뭐라 그러냐면 맞아. 뭐 살펴봐줘. 맞아란 말이 또 들어가요. 그 문자, 현지 누나 문자 바로 뒤에.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센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도 그냥 평상시 너무 의외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거는 되게 구체적인 증거다 하는 게 무리한 어떤 의혹 제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제 주변의 보수 성향의 분들 보면은 이 김현지 실장 문제 관련해서 되게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현지 실장이 실세인 게 뭐가 문제인가부터 일단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실세면 안 되냐? 이게 지금 그 보수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최서원 씨와의 그 국정농단 사건과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일단은 알려졌던 인물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분이 사인이었잖아요. 정부의 어떤 시스템 안에 없던 분이잖아요. 근데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랑 수십 년 된 사이인 거 모두가 알고 있고, 이분이 실세인 것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이제 대통령실에서 직을 맡고 있는데 이거를 같은 그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조금 더 이게 확 까놓고 얘기를 하면 이분이 인사에 좀 관여해도 그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실일 것 같고, 이게 솔직히 실제적으로 문제되냐 이런 말씀이세요?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관 인사 같은 것도 이분이 어쨌든 정식 인사 라인은 아닌데도. 네. 근데 이제 정식 인사 라인은 아니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일단 수십 년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인사에 관여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냐 역으로. 네, 저도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의견 주고 뭐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 주변 분들이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막 열을 올리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 이동수 대표님 말씀은 네. 여하튼 우리가 확 까놓고 얘기했을 때 그 정도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연을 맺어왔으면 그 직책이 정식 인사 라인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DJ가 있으면 권노갑 고문이 있듯이 뭐 정식 인사 라인은 아니었잖아요. 권노갑 고문이.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뭐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니야 하셨는데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논리대로 하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호성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인사를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겉으로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네. 대통령실에 있는 총무비서관 당시 청와대죠.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인사 추천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왜 그 당시에도 이것이 하나의 탄핵 사유로 적용이 됐느냐? 정식적인 인사 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이 김현지 부속실장은 실세가 아니다. 게다가 김현지 부속실장은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으면 인사에 대해서 이분이 손 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사 청탁에 있어서 이름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동등한 라인에 지금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인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마는 그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전면으로 지금 파회하고 본인이 인사 라인에 적극 가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의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입장은 뭐가 되는 것이며 그럼 그 과담한 게 이제 확인된 건 아니죠. 그렇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부문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공공 분야 공기업 사장을 임명한다거나 대통령실을 구성한다거나 내각을 꾸릴 적에는 얼마나 더 큰 청탁, 얼마나 많은 이런 청탁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향했겠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동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뭐 이게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약간 반론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식 인사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뭐 잠시 조금씩 추천을 하거나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갈 경우에 그것이 상당히 사유화되고 좀 뭐 이렇게 비정규화되고 이럴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런 그 위험은 예.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지금은 그런 증거가 없다.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습니까? 그냥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친하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거의 이거는 뭐 주문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라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밝혔고 그동안 뭐 이번에 논란이 됐던 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인사 관련한 청탁을 부적절하게 받고 본인이 이행해 왔다라고 할 만한 케이스가 단 하나도 있느냐?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된 사이다. 그리고 뭔가 뭐 프로필 뭐냐? 그리고 뭐 대장동 아파트 어떻게 샀냐 뭐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공격받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지금 인사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들을 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지금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뒤집으려면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가 쏟아져야 됩니다.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김남국 비서관이 솔직히 김현지 실장을 언급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에게 뭔가 전달됐다라고 볼 만한 증거나 김현지 실장이 거기에 화답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나 뭐 하나라도 확보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김남국 비서관이 오버한 거죠. 잘못 대답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김현지 실장의 이름을 판 거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부담을 정부에 주기 때문에 사직을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을 했다는 건 핸드폰까지 들어봤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인사 업무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이 조금이라도 의견을 개진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그만큼 대통령실도 명확한 입장이 있을 만큼 떳떳한 겁니다. 자, 통일교 관계자가 특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들에게 각각 수천만 원 금품 전달했다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뭐 15명 인사를 접촉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자, 특검에선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와 관련 없는 거라 안 했다. 근데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이번 3대 특검 보면 수많은 별건 수사를 했는데 이 경우는 오늘에서야 그걸 밝혔더라고요. 이거 수사기관에 넘긴다. 넘겼다도 아니고 넘긴다. 자, 이러면 이 본래 태생부터 국민의힘이 배제되긴 했지만 이거 정말 여당 편드는 특검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일로 이제 특검이 공정성이랑 신뢰 다 잃고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요. 일단 그 민주당 진영에서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신 분들이 과거부터 했던 게 이 검찰이 막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인지 수사 이런 것들 하는 거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특검에서는 이 별건 수사라든지 인지 수사 조항을 다 넣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특검이 막 이제 인지 수사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걸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원래
원래 하려던 수사가 아니니까는 그냥 수사기관에 인계할 게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수사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특검은 이 일로 이제 사실상 좀 생명력이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성민 최고위원님, 2차 종합특검 계속 가게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2차 종합특검은 추진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선택적으로 수사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인지 수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특검 측에서 은폐한 것도 아니고 뭐 수사 보고서에도 적혔다라는 내용이 알려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차원에서는 이 사안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냐? 수사는 해야 되는 거죠. 저 수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진술이 있었으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주체가 김건희 특검일 것이냐. 그게 법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법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 의원이죠. 수천만 원씩 받았다는 게 알려졌다면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통과됐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이거 선택적 수사 아니냐? 왜 여당 빼고 야당만 해? 뭐 이런 그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 신조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말씀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검이 특히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고 매일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수사했고 통일교촉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았고 어떠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거를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가지고 국민들께 알려줬으면서 이 지금 통일교 이 수사를 하다 보면 녹취 파일을 민중기 특검이 확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브리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통일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민주당에도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라는 녹취를 확보했다. 이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이것은 김건희 특검이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 넘기겠다. 이 얘기를 진작에 했었어야죠. 근데 왜 지금 와서 하냐 이겁니다. 네. 여기부터가 이미 특검이 민주당 편향 쪽으로 흘렀던 것이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은 지금이라도 문 닫고 하루라도 빨리 본인들부터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을 고민하시고 걱정하셔야 될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 짧게 짚고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박성민 최고위원께만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중앙위에서 부결됐습니다. 표결 제적수가 아니고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제석이 아니고 제적이더구만요. 그래서 여튼 아주 작은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자, 정청래 대표 뭐 리더십이랄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1인 1표제 부결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좀 표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안에 좀 집중해서 본다면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이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의 충분한 숙이나 절차적인 정당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 분들을 당내에서 좀 많이 설득을 못 해낸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이제 결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동안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약간 불만의 표출이라든지 좀 어떻게 억눌려 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마음이 분출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전 꼭 정청래 대표 리더십 문제로 볼 수만은 없다고 보는 게 중앙위원 구성이 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아니면 전국위원장 이런 민주당 간부들이 투표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 안건이 사실 간부들 힘 빼는 안건이었던 거잖아요. 아마 그런 요인도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원내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한 대신에 당원들 지지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2차 대전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와 명청 갈등? 그래서 이제 당원들은 아마 반발할 것 같거든요. 당원들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가 이런 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청 갈등 재현 가능성. 신주호 부대변인한테는 다른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이 작심 발언했습니다. 당대표 만들어진 분들의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라 뭐 이거거든요. 언제까지 이 내란 딱지 붙이고 살 거냐, 5년 동안 붙이고 살 거냐, 절연하자 이런 거였는데 뭐 젊은 초재선 의원들 뭐 20 몇 명 뭐 이 부분도 좀 임팩트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에 있어서 굉장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발언이라고 보는 굉장히 거예요. 중요한 발언이죠. 그래요? 윤한홍 의원이 뭐 성격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신 성정을 갖고 계시지만 영남권의 다선 의원입니다. 그동안의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확고하게 단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주로 초재선 의원, 젊은 그렇죠. 분들 혹은 수도권 의원들,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이런 분들한테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게 윤한홍 의원, 영남의 다선 의원, 중진, 게다가 원조 친윤이라고 불렸던 네. 여기에 또 해갖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비슷한 결의 입장을 내셨거든요. 저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 이 두 분의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한결 더 계엄에 대해서 절연할 수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마련됐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굉장히 거대한 변화의 시작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발언은 굉장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 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살 로이의 가족은 방글라데시에서 왔습니다.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성실하게 일해온 아빠. 하지만 로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명은 대장암 3기. 보험 적용이 어려워 치료 한 번에 드는 비용만 수십에서 수백만 원. 형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앞으로의 치료도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런 와중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잘 펴지지 않았던 로이의 작은 손. 검사 결과 엄지손가락 골절과 굴곡 제한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굽은 채 자랄 수 있다는 소견에 엄마와 아빠의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망연자실 주저앉아버린 로이네 가족. 엄마와 로이가 건강한 미소로 세상과 인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온화한 서풍이 불었던 지난 주말과 달리 오늘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관령이 영하 11도, 봉화 영하 9도, 파주 영하 8도 등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지역은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겠고요. 서울은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 광주와 대구 영하 1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의 건조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건조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더 높아진 곳들이 많습니다. 대구와 일부 경남 지역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부시가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8도, 습도는 35%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줘선 안 된다며 법여권 수정안 공동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법관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기현 판사의 퇴진을 건의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 대부분을 거부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등의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신종 사기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이 어제 다시 공지한 정보 유출 안내문 링크에 쿠팡 광고 문구가 한동안 노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11호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집값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브레이크였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부동산 현장을 취재한 KBS 시사제작국 더 보다 팀의 이승종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이승종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 반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때 전세 사기였나요? 네, 전세 그죠? 사기. 전세 사기 그때 아주 재밌게 들었었는데, 자, 우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난달 아파트 청약이 있었습니다. 이승종 기자가 그 견본주택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가보시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네, 그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규제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네네. 11호 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지난달 초에 광명시에서 규제 이후 처음으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이 이제 문을 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응들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다녀와 봤고요. 네네. 이곳이 경기도 광명에 있는 4,200세대 규모 재개발 아파트인데 지난달 초에 견본주택 문을 연 이후에 네. 3일 만에 이 방문객이 15,000명 정도 방문을 방문객 했죠. 15,000명.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는
여전한 모습을 네.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네. 다만 이제 현장에서는 11호 정책으로 인해서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도 확인을 할 수 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해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라 여러 그래요? 사례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이 재개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2년 전에 서울에서 광명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네. 아예 거기 청약을 하려고? 네. 예. 애초에 이제 이 아파트 청약만을 위해서 2년 전에 이사를 온 겁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청약하면 안 되나요? 무슨 이점이 있나요? 그러면은?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하면 이제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순위 받기 위해서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1순위 청약 조건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네네. 2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계획이 없던 11호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본인들의 어떤 자금 사정이 변동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애초에 계획했던 자금보다 좀 가능 자금이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2년 동안 사실은 이 재개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제대로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금액이 뭐 몇백만 원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네. 뭐 수천만 원 그리고 수억 원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가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네. 자금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현장에 광명시에 이제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공인중개사들. 네, 방문을 해봤는데 여러 이제 사무실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11호 대책 이후에 매물도 줄었고 네. 매수 문의도 줄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끊겼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자, 매도 문이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고. 자, 한번 이게 우리가 잠깐 잊고 있으니까 2달 가까이 돼가니까 한번 되짚어 볼게요. 11호 대책 전문가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이제 규제 수위가 강했었는데 그 내용 어땠는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제 핵심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을 이른바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겁니다. 네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네네. 이른바 3중 규제 대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중 규제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조건들이 생기는데 네. 가장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자 기준으로 기존에는 70%였는데 네. 새롭게 바뀐 규제로는 40%만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아파트를 구매를 할 때 예전에는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4억 원만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큰 차이죠, 사실은. 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 금액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거주를 하게 됩니다. 네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른바 이제 갭 투자가 막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본인들이 이제 살고 싶은 지역을 미리 이른바 이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도 많이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수요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됐다. 갭 투자가 이제 막혔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11호 대책의 큰 2가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자가 아까 뭐 공인중개사 뭐 거래 또 끊겼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매도 어려워져서 난감한 경우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어려워진 요인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이제 거래가 어려워진 요인이 네. 갑자기 본인들은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그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어쨌든 돈 문제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11호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유예 기간이 없었거든요. 네네. 바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이 많았고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예외 조항이 있지만 1세대 1주택이고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해야만 아파트 매도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재건축 단지가 이제 모여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가 이런 규제 영향을 받은 가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만난 한 90대 노부부 같은 경우는 네. 이 양천구의 한 재건축 단지에 거의 20년 가까이 거주는 하셨어요. 그런데 8년 전에 기존의 3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 아파트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외 조항인
10년 보유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해당 아파트여야지 그 동네에 딴 데서 산 거는 그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안 쳐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 이제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근데 본인들의 집을 원래는 이제 매도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90대 노부부였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사는 아들 집 근처로 이제 이사갈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네. 11호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계획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네,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면서도 좀 그래요. 네,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지역은 결국은 매물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매물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노부부가 사는 단지가 2280세대, 그러니까 나름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 인근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당시 이제 거래 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10여 건에 불과한 네네.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그 10여 건의 매물도 거래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매도 호가를 높게 내놓은 매물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매물까지 합해서 10여 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이 양천구를 보면 네.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0월 14일에는 아파트 매매 매물 수가 2,600개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이 매물 수가 2,000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20% 넘게 급감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양천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 전체로 보면 매물 얼마나 줄었는지 그 통계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이제 통계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네. 참고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아파트 매물 수를 보면은 대책 발표 전에는 7만 4천 개였던 매물 수가 네. 한 달 만에 6만 2천 개로 15% 정도 급감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른바 이제 잠김 효과라고 표현을 하고 잠김 있는데, 효과? 네. 그게 뭐죠? 왜냐하면 기존에 본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본인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려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매수가 11호 대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감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신규 주택 매수가 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의 주택 매도 계획도 철회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쌓이면서 이른바 매물이 나오지 않는 잠김 효과가 발생을 했다. 영어로 하면 락되는 거네요. 네, 락. 맞습니다. LOCK. 네. 왜 영어 단어가 먼저 떠오르지? 네. 예, 여튼 락돼서 잠김 효과네요. 네, 맞습니다. 나오지 않는, 닫히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적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중에 나오는 매물 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매물 이제 급감했고 반대로 거래량 뭐 반대는 아니죠. 이제 관련되는 건데 거래량은 얼마나 줄었어요? 네, 거래량도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11호 대책 전후 1개월씩, 그러니까 모두 2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도 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 4만 건을 살펴봤습니다. 아, 취재진이 직접 이건 조사를 한 거군요. 네, 네네. 살펴봤는데요. 저희 이제 방송에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제 지역 전체,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규제 지역 전체를 보면은 아파트 거래량이 18,000건에서 4,600건으로 74% 급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참고로 서울은 이제 전체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전체를 보면은 73%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12곳 규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78%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뭐 용인이니 과천이니 이렇게 뭐 12곳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경기도 비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네. 뭐 구리시라든가 화성시 이런 비규제 지역을 보면은 비규제 지역의 거래량은 36%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거래량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워낙 억눌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11호 대책이 거래량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이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요. 참고로 이 서울의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의 규제 지역별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그 상위권을 보면 어디가 있어요? 서울시 영등포구가 92%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가 88%, 네. 그리고 성남시 중원구가 85% 감소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거래량을 이제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 계약서를 써도 주택 계약을 해도 네. 2주 동안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기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 거래 신고를 하는 기간이 이제 한 달이 주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거래량의 이제 통계치라는 게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기간차가 생길 수는 있다. 이런 점은 한 달 정도 인터벌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하지만 네. 그 부분을 고려하고 보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부분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간의 인터벌을 고려하고라도 거래량은 많이 줄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또 궁금해요. 기존 규제 지역 있잖아요. 강남 지역이라 그러죠. 강남, 서초, 송파, 뭐 그다음에 마용성이라 그러나요? 뭐 용산 뭐 이런데요. 원래부터 규제 지역이었던 곳들, 이곳들은 뭐 영향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신규로 규제를 받은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존의 규제 지역이었던 그곳이 있습니다. 네. 강남, 이른바 이제 강남 3구라고 부르는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네네. 그리고 용산구 이렇게 네 곳은 기존에도 이제 규제 지역이었거든요. 이른바 네. 3중 규제를 받고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의 이 지역들의 11호 대책 전후 1개월씩의 거래량 추이를 보니까 네. 이 4개 자치구는 영향을 덜 받은 모습입니다. 4군데를 합하면은 오히려 거래량이 9% 상승했습니다. 네, 전체 829건에서 904건으로 거래량이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전문가들은 기존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4군데만 규제를 받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규제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존 규제 지역이 수혜를 입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중간 평가를 해볼 때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별 흔들림 없이 그냥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거고, 예상 못했던 뭐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그 주민들이나 어떤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걸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 실제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 한 2달 동안 어땠는지, 부동산 가격 흐름은 어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 흐름이 가장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국내에서 주간 아파트 시세를 발표하는 대표 기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KB국민은행 부동산 114 네. 이 3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3군데 이제 주간 시세를 살펴보면 11호 대책 이후에 모두 서울 기준으로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상승의 이 속도를 줄인다는 면에 있어서는 11호 대책이 일정 부분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지난달 11월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발표한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0.79%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전달 그러니까 10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1% 상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월 아파트 가격 상승 월간 상승에 비해서 지난달 상승폭이 매우 둔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상승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상승폭 둔화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은 분명히 보인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네. 자, 어쨌든 부동산 값을 잡겠다 하는 게 요 초기에는 그 뭐라 그럴까, 상승세는 이렇게 좀 차단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 뭐 언론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 기자 보시기에는 풍선 효과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풍선 효과가 이제 일정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풍선 효과로 언급이 되는 지역이 네, 어디예요? 이 동탄지구가 포함된 이제 경기도 화성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수치로 보면은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11호 대책 전후로 거래량이 화성시가 6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경기도
비규제 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전체로 보면 36%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경기도 화성시가 유독 거래량 상승폭이 많았던 거죠. 66%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 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동탄역 부근으로 해서 예, 신축 예.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저쪽에 네. 뭐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데 삼성이나 이런데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네, 네. 예. 어쨌든 그 동탄지구가 거래량이 어쨌든 많이 상승했다. 네, 네. 예, 거래량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실제로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있었는지, 네. 거래량은 늘었는데 가격도 올랐는지가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동탄역 인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가 이제 1,400세대 규모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25평형을 보유한 유일한 단지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동탄역 인근에 아파트 매수를 하거나 투자를 한다면은 이른바 이제 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단지로 소문이 났다고 하고요. 젊은 세대들 많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규제 직후 가격이 1억 원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격 상승 추이를 살펴보니까 네. 11호 대책 발표 전에 84제곱미터가 1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이 라디오 방송에 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지난달 11월 30일 날 예. 13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억 6천이 오른 거네요. 네, 1억 6천만 원에 올랐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풍선 효과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화성시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동탄역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외곽 지역으로 벗어가 봤습니다. 이동을 해봤는데 동탄 호수공원 인근으로 가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많지만 그곳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아, 네. 자 지금 이 기자 말씀하신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거래가 있었는데 1억 6천 올랐다 뭐 이 얘기고 네. 지금 말한 이 부분은 거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래도 소폭이 있었는데 소폭이 있었는데 그렇게 오르진 네, 않았다.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진 않았다. 아, 그 예, 얘기네요. 이런 얘기를 인근의 이제 공인중개사에서는 말씀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화성이 한 인구가 한 100만 명 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화성 특별시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인구 100만 명이고 굉장히 이 화성시 전체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화성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규제 지역,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이런 구역들이 화성시 단위로 이제 지정이 되거든요. 시 단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동탄 같은 이제 더 작은 범위로 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화성시 전체로 보면은 이른바 이제 가격 상승이나 그런 게 조금은 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화성 인구 100만인데 우리가 뭐 화성하면 동탄부터 떠올리는데 동탄은 어쨌든 화성의 일부기 때문에 동탄같이 좀 이렇게 핫한 지역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이 화성 안에도 있다. 네, 거기 맞습니다. 편차가 있다 이런 말씀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번 대책으로 이제 현장 취재 직접 가셔서 본 어떤 직격탄 맞은 실수요자들 취재해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이른바 이제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무주택자거나 네네. 아니면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를 보통은 실수요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갈아타기를 하려는 이 사례자들을 좀 여러 케이스를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사는 이제 30대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대 부부인데 현재는 이제 26평형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네네. 근데 화장실이 한 개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서 화장실 때문에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몇 년 전부터 화장실은 2개여야지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화장실 2개를 위해서 인근에 30평대로 갈아타기를 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 이번에 11호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실제로 본인들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해요. 근데 매도를 하고 나서 이사를 갈 주택을 알아보다 보니까 본인들의 계획보다 훨씬 주택담보대출이나 그런 가능한 매수 자금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려고 했던 30평대를 가기 위해서는 대략 1억 6천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네. 결국
갈아타기 계획 조금 더 화장실이 2개인 주택으로 가려는 계획은 포기를 했다고 하시고요. 아, 그래요. 네. 대신에 다른 지역 서울의 이제 다른 지역에 20평대 아파트, 이제 화장실 1개인 20평대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번에 11호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유예 기간이 없었던 게 너무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들으니까 막 너무 놀라고 직격탄을 맞은 것 같다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자 뭐 좀 취재 보신 거 있습니까? 한 명 정도 더. 다른 사례자분도 있었는데요. 네. 성북구에 사는 이제 30대 역시 이제 30대 부부였습니다. 예. 네, 6살 자녀가 있는데 이분은 5년 전에 성북구에 이제 이사를 가셨다고 해요. 네네. 근데 성북구에 5년 전에 가실 때도 그 인근에 있는 그 뉴타운 지역에 조금 더 신축 아파트로 가시고 싶었는데. 아, 이분도 역시 청약 뭐 이런 거였나요? 그 신축 아파트는 이제 이미 이제 입주를 한 지는 몇 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우가 좀 다르네. 네, 예, 그런데 예.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당시에는 그 뉴타운 아파트로 가기에는 자금이 조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현재 거주하는 집에 이사를 가면서 5년 동안 우리가 착실히 저축을 해서 5년 후에 이사를 가자. 네.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난 10월에 11호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네. 이분들의 자금 사정이 약간 큰 변화가 생긴 그렇죠. 거죠. 타격을 입은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성북구에 사는 30대 부부 같은 경우는 네. 이사 계획은 이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잠김 효과로 인해서 네. 매물 수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노원구 사례, 성북구 사례 이렇게 그 아주 리얼하게 잘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속앓이하고 막 이게 내가 다 준비 갖춰놨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노원구인데요. 노원구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제 반대하는 네. 모임을 자체적으로 결성을 하셔서 실제 현재 노원구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네.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원구 곳곳에 이 반대 현수막도 들면서 반대 운동이라는 건 규제 반대? 네, 규제 지역을 철회를 해달라. 철회하라. 규제 네, 네. 지역 철회하라.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11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건 이 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노원구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이 7.86%입니다. 서울 평균이 7.86%인데 네. 노원구가 1.7% 올랐어요. 그러니까 노원구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우리 지역의 아파트는 다른 데보다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거래도 끊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다 이거는. 네, 예. 맞습니다. 야, 그래서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어쨌든 목표가 규제 지역 철폐지 무슨 뭐 소송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규제 네.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철폐하자 이러고 주민들 뜻을 모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승종 기자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취재한 분위기는 어떤지 이제 꼼꼼히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 기자가 이번 취재를 통해서 앞으로 요런 것들이 뭐 정책적으로나 뭐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뭐 이런 것 상으로 중요하겠다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사례자들을 많이 만나면 네. 많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유예 기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대책이 적용이 되니까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 말씀들을 사례자분들은 공통적으로 하셨고요. 네. 그리고 11호 대책이 현재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고요. 이 대책의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유지가 되려면 후속 정책으로 정부의 공급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들. 역시 관건은 핵심은 공급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얼마나 대규모 물량을 얼마나 저렴하게 일시에 공급하느냐 그런 부분에 이번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효과가 네네.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가 달려있다.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자, 이승정 기자 말씀은 어쨌든 얼마나 적절한 시적절하고 충분한 공급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거기까지 듣고요. 오늘은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KBS 시사제작국 이승종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살짝 웃은 이유는 여기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봐서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나는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최근 청년들이 취업 대신 전문직이나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네, 일단 단순한 유행은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에서 좀 비롯된 흐름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전공과 무관한 스펙 경쟁에서 좀 밀리면서 사실상 선택지가 사실은 5인 미만 중소기업의 계약직 정도로 지금 제한되는 현실이 청년들을 시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기업 공채가 좀 사라지고요. 기존 스펙을 기반으로 한 취업 루트가 사라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 하나면 이제 취업이 된다라는 그 방식이 불확실성이 큰 취업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명확한 결과를 제시한다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전문직 시험 응시자 수가 5년 사이 75% 넘게 증가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세무사 지원은 지원자가 2배 가까이 늘었고요. 회계사 역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문직 쏠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학적성 시험 응시자도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인문계에서도 시험 중심 진입 전략이 좀 자리 잡았다라는 분석입니다. 공무원 시험 역시 최근 초봉 인상과 처우 개선이 좀 맞물리면서 경쟁률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이 정규직으로 진입하기가 어렵고 이직이 잦아지는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매력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뭐 안정된 직업 찾는 거 뭐 당연히 이해되고 각자의 자유고 뭐 그런 건데 또 청년들이 계속 크면서도 시험에 시달린 청년들이 또 몇 년 동안 시험 공부를 한 이런 모습들이 참 뭐 안타깝다 그러나 좀 가슴이 짠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청년들이 전문직 공무원 선호하게 된 배경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노동시장의 출발점이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점도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요. 네네. 처음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하면 그 조건이 평생 임금 그리고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합격 확률이 낮더라도 전문직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다라는 계산이 청년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전문직은 진입 난이도 자체는 높지만 일단 합격하면 사실 초기 연봉 자체가 높잖아요. 그리고 경력 안정성이 보장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차이 때문에 여전히 기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취업기간과 전문직 수험기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도 선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 준비 평균 기간이 12.8개월로 수험 준비 기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일자리의 질이 취약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시험에 올인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다만 전문직 공무원 되기 위한 수험 생활로 인한 또 이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더구나 이제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노동시장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해야 될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채 수험 기간에 머물게 된다라는 점인데요. 네. 수년을 시험 준비에 쓰게 되면 경력 단절이 길어지고 사회 진입 시점이 늦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 생산성 손실 자체가 발생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공무원 시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7조 원으로 추산되기도 했거든요. 네. 현재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약 20조 원
규모입니다. 더불어 여기에 시험 준비 끝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고시 낭인으로 전락하는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워낙 좁은 문인 만큼 거기에 다 매달리는 사람들 중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또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비용 어떤 낭비 요인이다 뭐 이런 시각인 것 같고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이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액 얼마나 돼요? 네, 일단 조금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경찰이 수사 중인 인물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수사관 A씨인데요. 화성 일대의 오피스텔 70여 채를 보유한 대규모 임대인입니다. 네. 여러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지난 9월 말부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가 19건이고 피해액은 약 2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A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추가 고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고요. 임차인들이 연락을 시도했으나 지금 A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는 정황을 보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임차인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문자를 받자마자 급히 휴직계를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나선 필리핀으로 출국했는데 네. 무비자 체류가능 기간인 30일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내 불법 체류 중인 건지 혹은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 자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수사 진행 상황은 어때요? 네, 경찰은 법원에서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위한 조건을 갖춘 상태고요.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 국제 공조 체계도 가동한 상태입니다. 여건에 대한 행정 제재 조치와 입국 시 통보 요청도 관계부처에 전달해서 출입국 동선 차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배가 좀 내려진 만큼 필리핀 당국과의 공조도 병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A씨가 제3국으로 만약 이동했다면 주변국 출입국 기록도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경찰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병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보증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최근 병원 전산망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기관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전체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서 진료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네. 이어진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정상화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받았고 병원이 결국 이를 지불한 겁니다. 의료법상 이런 사고는 즉시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은 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례가 일부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형 병원조차 메인망 외에 보안 통제를 받지 않는 우회망을 운영하다가 침입 경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로 한 대형 병원에서 우회망을 통해 내부 서버가 감염이 됐고 랜섬웨어 설치 직전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관제 시스템이 이를 포착해서 큰 피해를 막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관제를 이용하는 병원은 3급 종합병원의 절반, 종합병원은 극소수 수준에 그치거든요. 네. 사실 7만 개가 넘는 동네 의원 중에서는 단 5곳만 관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환자 정보 유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적발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 개보위가 18만 명에 달하는 환자 정보를 유출한 대형 병원 17곳을 적발했는데요. 네. 직원이 환자 정보를 촬영하거나 이메일, USB를 통해 외부 제약사에 넘긴 사례부터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 불법 접속해서 정보를 빼낸 경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도적인 접근이 상당하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분석입니다. 사보원은 데이터 암호화, 다운로드 시 관리자 승인 절차, 병원 PC에 다운로드 차단 장치 설치 등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중소형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주사 이모 문제 불거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연예 매체 보도를 통해 박나래 씨가 오피스텔이나 차량 안에서 네. 피로회복용 수액을 맞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보도에 등장한 주사 이모는 의료기관 밖에서 불법으로 주사를 놓는 사람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데요. 박나래 씨 측은 관련 인물이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사실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이 주사이모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음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었잖아요. 네. 2018년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에서도 고인의 휴대전화에 주사이모의 시술 기록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개인 간 소개나 커뮤니티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사 시술이 지속돼 왔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온라인에서 출장 주사라는 이름으로 영양제 주사를 광고하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처방 없이 이루어지는 주사 행위는 네. 위생, 용량, 약물 반응 등 어떤 부분도 통제되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 기자도 잠시 얘기했지만 역시 의료계도 이런 방문 주사 시술에 대해서 강한 우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의사 처방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주사 행위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일단 잘못된 주사 시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네.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 주입은 체내 작용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 네. 위생 상태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고요. 이동 중 차량이나 가정집처럼 의료 환경이 아닌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주사 시술이 소개 형태로 이뤄지면서 음지에서 운영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공급이 계속되는 이유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이런 행위가 사실상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 강화와 함께 의료기관 밖에서의 주사 행위 전면 금지 원칙을 보다 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의사 처방 없이 이뤄진 주사 행위 환자 안전 심각히 위협한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수출이 아주 좋습니다. 올해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중 대부분이 반도체 분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권혁준 평론가님. 네. 수출 실적 반도체가 이끈다. 이거 사실 처음 우리가 듣는 얘기는 아닌데 그 비중이 많이 또 커졌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출을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2.9% 증가됐거든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미국의 노골적인 관세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수출이 더 증가됐다는 거는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인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쏠림 현상, 한마디로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많이 이제 쏠려 있다는 것이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1월부터 11월까지의 비반도체 수출은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1.5%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먹여 살렸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래요. 이 쏠림 현상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우리 경쟁력을 어떻게 한번 다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일단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늘고 비반도체 줄었다. 네. 한마디로 이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업종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금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이외의 실적 좋았던 부분 어떤 게 있고 또 전통적인 수출 효자 종목 중에 실적이 대표적으로 나빴던 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번에 수출을 봤더니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선박, 바이오에스, 컴퓨터 이런 것들은 좀 증가가 됐는데요. 네. 나머지 품목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했던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에서는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화학 제품은 아마 석유화학 단지에 계신 분들은 피부로 지금 체감을 하실 텐데
중국의 굉장한 물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케미칼 쪽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철강도 마찬가지죠. 철강도 이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또 둔화됐거든요. 거기다 관세까지 있잖아요. 예, 관세 50%도 맞고 있어서 미국 쪽으로. 그래서 이제는 철강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구조적으로 이게 내년에도 풀릴 것인가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좀 어렵게 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석유화학이나 철강은 내년에도 역시나 좀 수출에서 부진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반도체 쏠림 현상 말씀하셨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잘 되는 배경이 뭘까요? 역시나 이제는 HBM이죠. 사실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때 이때 되면요, 이게 반도체 큰일 났다 이랬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디램, 레거시 반도체 수출 둔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가격도 예전만큼 못 받기 시작했죠. 초과 공급이다 보니까 물량 많죠. 야, 이 반도체 산업 큰일 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AI 시대가 빠르게 재편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나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HBM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그나마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먹여 살렸다. 우리가 한때는 삼성이 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는 디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HBM 이쪽에서 좀 이거 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 HBM은 아시겠지만 뭐 HBM 순위로 따지면 역시나 절대 강자는 SK 하이닉스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2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가 전체로 보면 1, 2위가 우리나라다 보고 HBM의 절대 강자는 우리나라다 보니까 환영할 만한데 삼성전자를 이제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나. 반도체 하면 삼성이었는데 이제는 SK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구조가 좀 변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 한 해가.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이 HBM 수요는 폭발할 것이고 뭐 양사 모두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내년에도 좀 기대할 만하다. HBM 수요는 줄지 않는다. 내년에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역시 저력의 삼성이 여기에 따라 붙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권혁주 평론가님 내년에도 계속 잘 될 것 같다는 전망도 이제 말씀하셨고,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지금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가장 큰 이유가 뭐 실적 전망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합니다. 확정적 수요. 확정적 수요. 이게 과거에 그랬어요.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있거든요. 수요가 좀 일어납니다. 일종의 채찍 효과인데 수요가 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오더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과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폭락해,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AI 시대에 이런 HBM은요, 확정된 수요라고 해서 이미 사줄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도 팔 걱정이 아니라 이미 살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까 만들어내면 낼수록 팔리는 거죠. 이런 확정된 수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내년에도 역시나 호조세를 이어간다라는 거는 뭐 모든 기관의 공통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초과 공급 별로 걱정 안 한다? 맞습니다. 공급에서는 물량이 지금 없어요. 오히려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HBM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여기에서 이게 거기다가 HBM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시설을 HBM 쪽으로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재미있는 현상인데,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요, 오히려 이제 공급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요는 여전해요. PC 수요도 있고, 모바일에서 이제는 또 교체 시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나 뭐 데이터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못 돼요? 공급이 안 돼요. 다 HBM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시설 투자를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고 수요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런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서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연도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또 후반기에 이어갔던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모든 기관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근데 중국 기업들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준이? 저는 좀 무서울 정도예요? 무섭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논문, 특허, 데이터 축적량 세계 1위입니다.
그래요. 이 AI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R&D 지출이요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AI 쪽 반도체 쪽에 투자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물량 투입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물량 밀어내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지금 이 기술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팩트로 시장에서는 자리 잡고 있고, 물론 우리가 한 2년 정도는 앞서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그 기간은 좁힐 수 있다라는 거죠. 뒤집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꾼들이죠. 굉장히 좀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자꾸 인력들이 중국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또한 산업 스파이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역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급 인재들을 국내에 붙잡아둬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모셔줘야죠. 진짜 이거는 뭐 붙잡을 넘어서 그냥 모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모셔드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나와야 된다.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 무서울 정도로 매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기차는 거의 중국 전기차들이 뭐 상용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승용차 부분에서 테슬라에 대한 좀 도전을 하고 있지만 뭐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중국 전기차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반도체 쪽도 이렇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 외에 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나라 있습니까? 라피더스라는 회사인데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 전자 기업들이 그냥 한 명 갖고는 안 되니까 한 기업 갖고 안 되니까 그냥 다 뭉쳐버렸어요. 지금 일본 반도체 기업은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거의 기술력이 너무 후퇴해서 이제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야, 다 뭉쳐. 그래갖고 만든 회사가 이제 라피더스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판 TSMC를 만들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축 전략 방향이에요. 근데 이게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미국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IBM 기술에 대해서 이전도 시켜주고 지금 그러면서 굉장히 미국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근데 워낙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워낙 기술력이 앞서 있다 보니까 과연 어쩔지는 모릅니다. 미래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아직 이게 중국만큼 위협적이진 않다. 그렇죠. 많이 차이는 나는 거네요. 무엇보다 여기서 만약에 파운드리 쪽에서 물량을 만들어냈다. 그럼 누가 사갈 거냐? 라고 본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가는 거죠. 기술력이 워낙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1.4나노까지 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비교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우리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 협력해서 ARM 스쿨 만들고 여기서 인재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 포함해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어떻게 키운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매출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 그 시장 규모를 본다 그러면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럼 메모리는 뭐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죠. HBM이라든지 DRAM이라든지 이런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 이런 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하고. 이게 전체 반도체 20에서 2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시스템 반도체 한마디로 두뇌거든요. 연산하는 거.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인 이런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서 ARM과 힘을 합쳐서 설계 인력을 만들어낸다는 거. 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설계 인력. 그래서 한 1,400명 정도 인재 양성한다. 그래서 ARM 스쿨을 만든다.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인재들이 나와서 창업을 해서 정말로 뭐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좀 나와주기를 팹리스 회사들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권혁중 평론가님 말씀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우리가 우위나 세계 최고 수준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국가적인 역량을 조금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지난주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용수 같은 기반 시설과 보조금 지원하겠다는 게 이제 골자라고 하는데 자, 본래 쟁점은 이게 주 52시간 근로 예외 이거 갖고 좀 약간 논의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일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이번
반도체 특별법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네.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래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 판단은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좀 두는 것이 맞다. 물론 노동계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여기 예외를 두면 계속적으로 노동의 권리가 이제 뚫리다 보니까 아 이거 여기서 사실상 양보해주면 안 된다라는 그 갈급한 심정을 알겠는데 네. 하지만은 일단은 반도체 산업은 특별함이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사실상 개발에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 예외 규정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개발자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52시간제로 막히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집중해서 사실상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손해지 않을까. 네. 이미 해외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든 AI든 핵심 기술 분야 기업이 역량을 기본적으로 극대화해야겠지만 정부 지원도 중요해 보입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보시기에 정부가 어떤 역할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계와의 마찰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특별한 그 AI 산업이라든지 초고도화된 산업은요. 네. 국가의 정책이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요.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 주고 정부가 나서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도록 격려하거든요. 네. 무엇보다 벤처가 나오면은 벤처 회사들이 어려운 게 기술 개발해봤자 사줄 사람이 없거든요.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기술을 사주는 이런 정책들도 나와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최첨단 산업에 대한 R&D 기술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도 저는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칙스법 있잖아요.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라피더스 만들어갖고 막 밀어내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직접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김범수와 박정현이 함께 부른 하얀 겨울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